내 몸 하나는 잃을 곳 없어도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요양원에나 들어가라고요. 박동수 72. 한때 이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내 윤희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소리, 손주들이 마루를 뛰어다니던 발소리, 명절이면 좁다고 투덜대던 자식들의 목소리. 하지만 지금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 동수는 2층 계단 난간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동안 이 집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빼곡했습니다. 장녀 선영이의 결혼식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그때만 해도 아빠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날 맞았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던 딸이었습니다. 장남 준호가 사업을 시작할 때 찍은 사진.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성공한 사람 되겠습니다라던 아들의 다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막내딸 미라가 첫 월급을 타던 날의 사진. 아빠,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라며 소고기를 사들고 왔던 날. 그땐 다들 진심이었을까? 동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자식들은 한두 시간 들렀다 갔습니다. 설거지도 끝나기 전에 회사 일이 있어서, 아이들 학원 시간이라서, 약속이 있어서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바쁘시죠? 나중에 통화해요. 아빠, 지금 운전 중이라 끊을게. 아버지, 손님이 와서.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다음은 언제였을까요? 한 달? 2달? 동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은 3주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동수가 먼저 걸었던 전화였습니다. 선영아, 요새 어떻게 지내니? 네, 아버지. 그런데 저 지금 애들 픽업 가야 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통화 시간 28초. 동수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김치와 반찬 몇 가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동수가 직접 사온 것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땐 냉장고가 늘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반찬,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 사위와 며느리를 위한 특별한 음식들. 지금은 혼자 먹기도 벅찬 양만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는 줄 몰랐지. 밥을 뜨다 말고 동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상 건너편 아내가 앉았던 자리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여보, 밥이나 먹어야지. 안 먹으면 기운이 어디서 나겠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빈 의자만이 동수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평생 이 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해서 중견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늦게 와? 어린 준호가 잠결에 물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일해야 준호 학교 보내고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단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자식들을 대학 보냈습니다. 유학도 보냈습니다. 결혼 자금도 대줬습니다. 사업 자금도 지원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자식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든든함이 필요 없어진 걸까요? 동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집을 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에서 손주들 재우고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이고 늙으면 둘이서 조용히 사는 거예요. 아내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반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일찍 떠났고 가족은 점점 흩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수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선영이에요. 그래, 선영아. 무슨 일이냐? 목소리에 기대가 묻어났습니다. 혹시 놀러 온다는 말일까? 같이 밥 먹자는 말일까? 하지만 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그게 요새 아버지 혼자 사시는 거 많이 위험하시잖아요. 준호 오빠랑 미라랑 얘기했는데 아버지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 해서요. 순간 동수의 손에 쥔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네. 요즘 시설 정말 좋대요. 식사도 다 나오고 병원도 가깝고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아버지 연세에 혼자 계시면 혹시라도 다치시면 어쩌려고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수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알았다. 생각해보마. 네, 아버지.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동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제 짐이 된 건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 학비 내려고 낡은 옷만 입었습니다. 자식들 유학비 대려고 차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결혼 자금 주려고 여행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동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합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소? 빈 공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아내가 살아생전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사람 마음은 말이죠. 힘들 때 봐야 진짜를 알 수 있어요. 돈 있을 때는 다들 좋은 말만 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봐야겠구나. 진짜 가족이 누군지. 그날 밤 동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아봐야겠다고.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보는 거지. 다음 날 아침, 동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눈두덩이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묘하게 각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자식들이 모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선영의 전화 이후 준호와 미라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려는 것이라는 걸.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장녀 선영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따라 사위가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곧이어 장남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최신형 외제차를 몰고 온 아들은 명함의 대표이사라고 적힌 명함을 늘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동수의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제법 자리를 잡은 모양이었습니다. 막내 미라는 가장 늦게 도착했습니다.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서며 미안하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아이들 학원 때문에 늦었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세 남매. 동수는 일부러 차를 내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어떤 말을 꺼낼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는 게 정말 걱정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웃집 할아버지가 집에서 쓰러져서 사흘 만에 발견됐다는 뉴스를 봤다고 했습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냐며 목소리에 걱정을 담았습니다. 준호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즘은 시설 좋은 실버타운이 많다고 했습니다. 병원도 바로 옆에 있고 식사는 물론 빨래와 청소까지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어울려 지내면 훨씬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라는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를 모시고 싶지만 남편이 야근이 잦고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전문가들이 계신 곳에서 편안히 지내시는 게 아버지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수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새 남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묘하게도 같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실버타운, 케어시설, 표현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동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자식들 중 누군가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살 생각은 없냐고.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먼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 집은 방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방, 부부 침실, 서재까지 이미 꽉 찼다고 변명했습니다. 준호는 더 솔직했습니다. 자기도 사업 때문에 집에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아버지를 제대로 모실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전문 시설에서 관리받으시는 게 아버지 건강에도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라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무능해서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는 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당장 결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은 아버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거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미라는 아버지를 꼭 안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 남짓한 가족 모임은 끝났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동수는 다시 한번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 전문 시설이 더 낫다는 말, 아버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그 모든 말들 뒤에는 결국 한 가지 진실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귀찮다는 것,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것. 동수는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작업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며 입던 옷이었습니다. 동수는 그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지만 옷감은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기름때와 흙먼지가 밴 이 옷이 지금의 깨끗한 양복보다 훨씬 더 정직해 보였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모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챙이 넓어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낡은 등산 모자였습니다. 동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혔습니다. 거울 속에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한때 직원 수백 명을 거느렸던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동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 봐야 진짜를 안다던 그 말. 이제 그 진짜를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동수는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리어카가 놓여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뭔가를 옮기려고 샀다가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리며 녹슨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50년을 일궈온 재산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내려놓고 거리로 나가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는 것. 그렇게 자식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핏줄이라는 이름 뒤에 과연 진심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 동수는 작업복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들어있는 낡은 지갑이 만져졌습니다. 동수는 지갑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아내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거리로 나가겠다고. 자식들 앞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노인으로 나타나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겠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이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자식들은 거리에서 폐지 줍는 아버지를 알아볼까요? 알아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동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작은 기대가 살아 있었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해주지 않을까? 왜 이런 고생을 하시냐며 울먹이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월요일 새벽 5시, 동수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녹슨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평생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삐걱거리는 리어카를 밀며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동수는 작업복깃을 세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따뜻한 집에서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몇몇 노인들이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 하나가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있었습니다. 동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그 할머니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온 사람의 숙련된 동작이었습니다. 동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동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새로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까닥이고는 다시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동수도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편의점 뒤에 쌓여있던 박스들이었습니다. 동수는 허리를 숙여 박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무게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70을 넘긴 지금은 박스 몇 개만 들어도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다시 걷고 또 박스를 찾아 싣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동수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손바닥에는 박스를 들면서 생긴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골프채만 잡던 손이 이제는 폐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점점 밝아졌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바쁜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동수는 그저 거리의 풍경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중년 여성 하나가 동수를 보더니 코를 찌푸리며 비켜갔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수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습니다. 허리를 굽신거리며 인사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며 존중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리어카를 끄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박동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불쌍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동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세상이구나. 돈과 지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나 달라지는구나.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동수는 한 주택가 골목에서 리어카를 잠시 세우고 쉬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자동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신형 외제차. 번호판도 익숙했습니다. 동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준호의 차였습니다. 동수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동수가 서 있는 바로 옆에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동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리어카가 길을 막고 있다며 비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마치 길거리에 장애물을 치우듯 무심하고 차가운 손짓이었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리어카를 끌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준호의 차는 경적도 울리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창문은 다시 올라갔고 차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동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그 아들은 아버지 걱정한다며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며 아버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폐지 줍는 노인에게 길이나 비키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더 많은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동수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가 점심이었습니다. 평생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사람이 이제는 1,000원짜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밥알이 뻑뻑했고 속재료는 빈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낯설고 쓸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공원 벤치 옆으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아기가 울자 엄마는 다정하게 아기를 안아 올리며 달랬습니다. 동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런 아빠였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달래주고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고 늙은 아버지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동수는 김밥을 다 먹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리어카에는 오전 내내 주운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고물상에 가져가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몇천 원 정도일 것입니다. 평생 수백억을 다루던 사람이 이제는 몇천 원 때문에 온종일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수는 리어카를 끌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리어카를 끌며 걸었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수는 샤워도 하지 못하고 소파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거리로 나갈 것입니다. 자식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할 때까지,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동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힘내요, 여보. 조금만 더 견디세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견디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수는 이제 제법 폐지 줍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골목에 박스가 많이 나오는지, 어느 시간대에 상가 뒤편을 돌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고되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은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고 허리는 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동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날도 동수는 평소처럼 상가 골목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는 재빨리 리어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모자를 더욱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장녀 선영이었습니다. 선영은 고급스러운 카페 테라스에 앉아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손에는 최신형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케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카페 한 잔에 10,000원은 좋게 넘을 것 같은 고급 카페였습니다. 동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딸은 아버지 걱정한다며 전화를 걸어왔었습니다.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다며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은 친구들과 호화로운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든 말든 딸의 일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동수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의 친구 중 한 명이 동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런 분들 보면 참 안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저 나이에도 일을 해야 하다니 자식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동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영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지만 선영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은 저런 분들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잘못해서 버림받았거나 평소 행실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멀쩡한 자식이 있는데 저렇게 방치할 리 없다며 단정 지었습니다. 동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을 보며 저 사람은 자식들에게 잘못한 사람일 거라고, 평소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일 거라고. 동수는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그래도 걸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동수는 한 대형마트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익숙한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막내딸 미라의 차였습니다. 동수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리어카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미라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아이가 뒤따라 내렸습니다. 동수의 손주들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마트 입구 쪽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했습니다. 동수가 서 있는 쪽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미라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분들 근처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왜 안 되냐고. 미라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더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병도 옮을 수 있으니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의 손주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사람은 더럽고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미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박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줍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하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집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은 거리에서 폐지 줍는 사람을 더럽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동수는 천천히 박스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더 봐야 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 낡은 옷을 입은 노인, 손이 거칠어진 노인. 하지만 그 노인은 여전히 박동수였습니다. 50년을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을 지킨 박동수였습니다.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운 박동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자식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는 걸까요? 동수는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런 애들이었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견뎌보라고.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동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거리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끝까지 확인할 것입니다. 설령 그 진실이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수는 이제 완전히 거리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돌았습니다. 손바닥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허리는 더 굽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자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이날도 동수는 평소처럼 상가 골목을 돌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점심이었습니다. 김밥을 반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수심이 어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청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목마르시지 않으세요? 이거 드세요. 청년은 편의점 봉투에서 생수 한 병과 샌드위치 하나를 꺼내 동수에게 건넸습니다. 동수는 당황했습니다. 거리를 돌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먼저 다가와 음식을 건네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동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청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그냥 받아주세요. 청년은 물과 샌드위치를 벤치에 놓고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동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왜인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청년은 동수가 누구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폐지 줍는 노인이 힘들어 보여서 물 한 병 건넨 것뿐이었습니다. 동수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삼각김밥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것은 청년의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동수는 평소보다 무거운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가전제품 박스였습니다. 혼자 들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박스는 리어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박스를 함께 들어 올렸습니다. 동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칠 전 물을 건네줬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청년은 능숙하게 박스를 들어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동수는 얼떨떨하게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디로 가세요? 제가 좀 밀어드릴까요? 동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미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요즘 운동 부족이라서요. 이것도 운동이에요. 그냥 같이 가요. 청년은 밝게 웃으며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할 수 없이 청년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걸으며 청년이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매일 이 근처에서 보는 것 같아요. 이 동네 사세요? 동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청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 삽니다. 바로 저기 원룸촌에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에요. 동수는 청년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청년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선했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동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박동수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도연이라고 해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은데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렇게 동수와 도연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도연은 자주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수를 발견하면 달려와 리어카를 밀어줬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왜 폐지를 줍는지, 자식은 없는지, 집은 어디인지. 그저 묵묵히 리어카를 밀어주고 무거운 박스가 있으면 함께 들어주고 가끔 물 한 병 건네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동수는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혹시 돈을 바라는 건 아닐까? 혹시 뭔가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도연은 그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누군가 외로워 보이면 말을 걸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수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나를 돕나? 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할아버지도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어르신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꾸 생각나서요.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못해드린 것들을 어르신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도 위안이 되거든요. 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친자식들은 외면했지만 이 낯선 청년은 아무 데가 없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일까? 동수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내가 말했던 그 진리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동수와 도연의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새벽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항상 동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골목을 돌며 리어카를 밀어줬습니다. 때로는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도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줬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2번 떨어졌다는 이야기, 부모님이 지방에 계신데 형편이 어려워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이야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겠다는 이야기. 동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조언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자네는 좋은 청년이니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도연은 그런 동수의 말에 힘을 얻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수가 평소보다 힘들어 보이자 도연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편찮으세요? 동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고 어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했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수는 도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자식들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동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할까? 자식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원래 삶으로 돌아갈까? 이미 충분히 확인했지 않은가? 자식들은 자신을 버렸고 대신 낯선 청년이 손을 내밀었다는 것을. 하지만 동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혹시 이 모든 게 오해였을지도 모른다는. 동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주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가는 더 깊이 파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동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 다음 날이었습니다. 동수는 평소처럼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장남 준호가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동수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아파트 단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동수는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차를 몰고 주차장에서 나왔습니다. 동수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의 차가 동수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동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알아본 걸까?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준호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동수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연락이 없으시네요. 요양원 결정은 하셨어요? 빨리 정리하셔야죠. 이 집도 처분해야 하고 재산 정리도 해야 하는데. 동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명예 이전 서류 준비해 주세요. 제 사업 확장하는데 필요하거든요. 아버지가 안 쓰시는 부동산 몇 개만 제 앞으로 넘기면 되니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의 차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동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도 모자라 이제는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 집을 처분하고 명의를 이전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리어카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뒤에서 누군가 동수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일찍 끝나서 어르신 점심 같이 먹으려고 찾아다녔어요. 가까운 곳에 국밥집 있는데 거기 가요. 동수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편도 어려울 텐데 동수의 끼니를 걱정하는 청년. 자신의 친자식은 재산만 걱정하는데 이 낯선 청년은 동수의 배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세. 두 사람은 함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도연이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드세요. 오늘 제가 쏩니다. 동수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아, 자네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도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어르신이 좋으니까요. 어르신 보면 제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냥 옆에 있고 싶어요. 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자식들은 동수를 짐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동수 곁에 있어주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자식들에게 그리고 이 청년에게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이 연극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동수는 오래된 지인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식들을 사무실로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요한 재산 정리 이야기가 있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동수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세 남매는 변호사 사무실로 모였습니다. 선영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재산 정리를 시작하는구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두 번째로 도착했습니다. 명함을 꺼내 변호사에게 건네며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미라는 가장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늦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향해서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박동수 회장님의 재산 정리건 때문입니다. 세 남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요양원 입소 문제에 대해서요.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연히 요양원에 가셔야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그렇죠. 전문 시설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집도 처분하는 게 좋겠어요. 빈집으로 놔두면 관리도 힘들고 세금도 나가니까요. 미라도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아버지 모시고 싶지만요. 애들도 있고 남편도 반대해서요. 요양원이 아버지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는 세 남매의 말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의 재산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간 세 남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삼남매가 나눠 가져야죠. 저희가 자식인데요. 준호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사업도 하고 있고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요. 현금은 3등분하면 되고요. 미라는 더 솔직했습니다. 저는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는 곳이 너무 좁아서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변호사가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정리되네. 아버지도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시고 우리도 각자 삶을 살 수 있고.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솔직히 아버지 혼자 그 큰 집에 계시는 것도 비효율적이었어요. 미라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다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쪽 방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박동수였습니다. 그런데 세 남매가 아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선영이 가장 먼저 소리쳤습니다. 아, 아버지. 동수는 천천히 세 남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옷은 뭐예요? 왜 그런 차림으로? 동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나는 거리에서 폐지를 주었다. 세 남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날부터 나는 결심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기로. 선영이 끼어들려 했지만 동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옷을 입고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갔다. 너희가 사는 동네를, 너희가 다니는 길을 매일 돌아다녔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나를 봤다. 리어카를 끌고 있는 나를. 그런데 너는 길이나 비키라는 손짓만 했지. 준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 아버지, 그건. 동수는 이번에는 선영을 향했습니다. 선영아, 너도 나를 봤다. 카페 테라스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면서. 그리고 말했지. 저런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수는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미라야, 너는 우리 손주들에게 말했다. 저런 사람들은 더럽다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미라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세 남매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였다. 하지만 폐지를 줍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저 길거리에 지저분한 노인일 뿐이었다.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한 말들 다 들었다. 요양원 보내고 집 처분하고 재산 나눠 가지는 이야기. 그게 너희의 진심이었구나. 동수는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세 남매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동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동수의 뒷모습은 슬프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세 남매의 울음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새 남매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도 함께였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새 남매는 불안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버지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동수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도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분은 누구세요? 동수는 도연을 소개했습니다. 이도연이라는 청년이다. 지난 3주 동안 내가 거리에서 만난 사람이지. 새 남매는 도연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동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내 재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새 남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동수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동수 회장의 전 재산은 부동산, 주식, 현금을 합쳐 약 50억 원입니다. 새 남매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재산의 상속인을 이도현 씨로 지정하셨습니다. 순간 새 남매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누군데요? 선영도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희는요? 저희는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미라는 그냥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이라고 했나? 그래, 너희는 내 자식이 맞다. 피를 나눈 자식. 동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주 동안 너희 중 누구도 나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다. 준호가 항변했습니다. 그건 아버지인 줄 몰라서. 동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맞다. 내가 동수 회장이 아닌 폐지 줍는 노인일 때는 몰랐지.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다. 동수는 새 남매를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 봐야 진짜를 안다. 내가 회장일 때는 다들 효자 효녀였지.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노인이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외면했다.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그럼 몰랐을 때는 그래도 된다는 거냐? 동수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은 내가 누군지 몰랐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그저 폐지 줍는 힘든 노인을 봤을 뿐이다.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매일 나를 찾아왔다. 리어카를 밀어줬다. 물을 사줬다. 밥을 사줬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내게 물었다. 왜 도와주냐고. 그 청년은 말했다.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라고. 동수는 새 남매를 향해 물었습니다. 너희는 언제 할아버지 생각을 했나? 아버지 생각을 했나? 새 남매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동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내 재산은 혈연이 아니라 사람됨을 본 사람에게 주기로. 준호가 다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법적으로 저희가 상속인이잖아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유이사로 작성하셨습니다. 선영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동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다.
3주 동안 매일 거리에서. 하지만 너희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동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동수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청년은 내 친아들은 아니다. 하지만 진짜 아들보다 더 아들다웠다. 동수와 도연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세 남매는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동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동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아니,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란 게 없었는데 이렇게 큰 것을 받아도 되는지. 동수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이미 충분히 자격이 있네. 자네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으니까.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동수는 오랜만에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상속 발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수는 집으로 돌아와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작업복을 입고 거리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주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세 남매와의 연이 이렇게 끊어져도 되는 걸까? 평생 키운 자식들을 이렇게 돌려보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세 남매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지난번처럼 죄송하다거나 반성한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날카롭고 적대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동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 남매는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선영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동수는 조용히 앉아 세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가능성,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동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준호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청년 말입니다. 이도현이라고 했죠?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면서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요? 딱 봐도 아버지 재산을 노린 거 아닙니까? 미라도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자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에게 전 재산을 준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동수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세 남매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선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적 소송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저희 말이 틀렸습니까? 그제야 동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틀렸다. 세 남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동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근본적으로 틀렸다. 너희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선영이 물었습니다. 뭘 모른다는 겁니까? 동수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무엇인지를.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한다. 자신들이 자식이라고.
법적 상속인이라고. 하지만 가족은 법으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다. 동수는 세 남매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힘들 때 손을 내밀고 아무런 대가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나는 거리에 있었다. 너희는 나를 봤지만 외면했다. 하지만 도연이는 달랐다. 그는 매일 나를 찾았고 도와줬고 함께 있어줬다.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그야 아버지 돈을 노린 거죠.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이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다. 마지막까지 나를 그저 폐지 줍는 노인으로만 알았다. 선영이 따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평생 모셨잖아요. 그걸 다 잊으시는 겁니까? 동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셨다고? 명절에 몇 시간 들렀다 가는 게 모신 거냐? 한 달에 한 번도 전화 안 하는 게 모신 거냐? 세 남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법적 소송을 하겠다면 하거라. 나는 이미 변호사와 모든 준비를 끝냈다. 내 정신 상태도 자유의사도 모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동수는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거라. 너희와 할 이야기는 더 이상 없다. 세 남매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도 독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선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동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동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한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오늘 자녀분들이 찾아오셨다고 들었어요. 동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찾아왔다.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구나. 전화 너머로 도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그럼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동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이건 자네 때문이 아니라 내 결정이다. 도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동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도연아, 자네는 내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줬다. 그 은혜를 어찌 잊겠나. 전화를 끊고 동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언제나 새벽이 온다는 것을,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옳은 길이 있다는 것을. 동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지켜내겠다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남매는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동수와 도연 그리고 세 남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 남매의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박동수 씨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박동수 회장님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판단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 남매의 변호사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도연 씨는 어떻습니까? 불과 몇 주 만에 전 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판사가 도연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도연 씨, 박동수 씨에게 재산을 요구하거나 암시한 적이 있습니까?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와드렸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것도 상속 발표 직전에야 알았습니다. 세 남매의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동수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이도현 씨가 박동수 회장님을 도운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도연이 동수의 리어카를 밀어주는 모습, 물을 사다 주는 모습, 함께 국밥을 먹는 모습, 무거운 박스를 함께 드는 모습, 모든 순간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도연은 돈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세 남매를 향해 물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아버지를 도운 증거가 있습니까?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수의 변호사가 다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의 또 다른 CCTV 영상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준호가 리어카를 끄는 동수를 보고 길을 비키라는 손짓을 하는 모습, 선영이 친구들과 카페에서 폐지 줍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모습, 미라가 아이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더럽다고 말하는 모습, 모든 것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세 남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가 동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박동수 씨, 왜 이런 시험을 하신 겁니까? 동수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할 때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저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동수는 세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식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동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저를 알아보고도 외면했습니다. 회장이 아닌 제가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동수가 도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힘든 노인을 도왔습니다. 동수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님,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재산을 진짜 가족에게 주고 싶습니다. 판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박동수 씨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도현 씨에 대한 상속은 정당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세 남매는 주저앉았습니다. 선영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동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동수의 뒤를 도연이 따랐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구나. 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아니 아버님.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동수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혜가 아니다. 자네가 먼저 내게 베푼 거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세 남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진짜 가족과 함께.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수의 집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텅 빈 집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이사를 왔습니다.
동수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받아들였습니다. 2층의 빈 방은 도연의 공부방이 되었습니다. 책상에는 공무원 시험 교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격려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나는 요리 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 듣는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도연이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세요. 동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앉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빈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어르신 덕분입니다. 동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덕이 아니라 자네 노력의 결과지.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도연의 시험 이야기, 동수의 옛날 이야기, 함께 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연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동수가 말렸습니다. 내가 하마. 자네는 공부나 하거라. 도연이 감사하다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수는 설거지를 하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같은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 이것이 가족이구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동수는 2층 도연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도연아, 잠깐 내려올 수 있나? 도연이 내려왔습니다. 동수는 거실 소파에 앉으라며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수가 말했습니다. 양자 입적 서류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법적으로도 내 아들로 만들고 싶다. 진짜 가족으로.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 이상은. 동수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이건 자네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다. 나는 진짜 아들이 필요하다. 자네 같은 아들이.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자녀분들은. 동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야. 이제 내 진짜 가족은 자네뿐이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도연이 동수를 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동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아버지라 불렸지만 이렇게 진심이 담긴 호칭은 처음이었습니다. 동수는 도연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도연도 동수를 안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편 세 남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 이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했으면서 나한테는 효도를 바라는 거냐고. 준호는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동수가 보증을 서줬던 대출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 신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왜 안 오세요?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후회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영이 동수의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와 도연이 함께 웃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을 텐데.
저 웃음 속에 자신이 있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 해도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동수의 집에서는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도연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공부하다가 막혔던 부분을 드디어 이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꼭 붙을 거야. 나는 자네를 믿는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제대로 한 것 같소?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동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한 것 같소.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소. 동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동수의 집 마당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도연이 심은 꽃들이었습니다. 동수는 마당 의자에 앉아 그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도연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동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인가? 도연이 합격증을 보여줬습니다.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 동수는 도연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다.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동수는 도연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장을 입고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동수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자네는 이제 공무원이 되었다. 안정적인 직업도 생겼고 내 재산도 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재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아버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입니다. 동수는 감동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도연이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착하게 만드신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쪽에 익숙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혼자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없어 보였습니다. 동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들분 아니세요?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동수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도연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동수는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그저 조금 씁쓸할 뿐이지. 도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후회하세요? 동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 동수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 도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동수는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도연도 함께였습니다. 동수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소? 나는 이제 괜찮소. 동수는 도연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아들 소개하오. 도연이라고 하오. 착한 아이여. 도연은 묘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동수는 아내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소. 사람은 힘들 때 봐야 진짜를 안다고 했지. 나도 이제 알았소. 동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당신이 가르쳐준 그 진리를 나는 이제야 깨달았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도연과 함께 묘소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동수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집에 가자.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버님.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진짜 가족과 함께.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동수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새로운 가족이 있었으니까. 진짜 가족이 있었으니까. 1년 후, 동수의 집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도연의 첫 월급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도연은 첫 월급으로 동수에게 선물을 샀습니다. 고급 시계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처음으로 제 돈으로 사드리는 선물입니다. 동수는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주기만 했던 동수가 처음으로 자식에게서 받는 진심 어린 선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동수는 시계를 차고 도연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행복을 느꼈다. 50억이라는 재산보다 도연이라는 아들이 더 소중하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내여, 당신이 옳았소. 사람은 힘들 때 봐야 진짜를 안다고. 나는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있소. 동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텅 빈 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있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수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동수는 50억이라는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함께한 시간, 나눈 마음, 베푼 친절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박동수였다면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핏줄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